안녕하십니까. 한강 리치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나선입니다. 문자가 와서 보니까 이 동작구청에서,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중개업소에 그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이 부동산 자율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고, 안 하게 되면 현장 점검을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만한 게 있나 볼게요. 자,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 요율표,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공제증서,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하였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무실에 들어오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있냐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몇 가지죠? 네 개로 알고 있는데,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요율표, 그 다음에 자격증, 공제증서, 사업자 등록증, 공제증서, 공제자격증, 등록증, 요율표. 요율표는 저쪽에 있네요. 다섯 개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요율표는 크기 때문에 요율표 빼고 나면 나머지 네 개에다가 요율표 해가지고 다섯 개가 이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냐, 비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구청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 인자나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전까지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되고,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 위임을 받았다더라도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중개보조인들이 바지사장을 고용하거나 또는 중개보조인이 굉장히 오래 하고 중개사가 신참여인 경우는 대부분 물건 설명을 누가 해요?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업무를 이런 걸 누가 하고 있어요? 중개보조인이 하고 있죠.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괜히 손님한테 약점 잡혀가지고 이걸로 중개사도 아닌데 막 중개사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이제 뭐 파파라치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이제 협박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10일 이내에 저희는 바로 합니다. 바로. 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날인한다. 즉 대표 공인중개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같이 있으면 같이 해라. 서명 날인을. 이건 뭐예요? 결국은 나중에 책임을 물을 때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도 같이 책임을 묻게 함으로써 누구를 보호한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이렇게 하고 있죠. 다 하고 있고, 이제 대부분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도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 계약과 관련해서는 빠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표를 할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에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을 띄워가지고 설명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있죠. 대부분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같은 경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도 필요하겠지만 전세계약, 뭐 월세계약 같은 경우는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대해서 뭐 영종률이 어떻고 어떤 것은 허용되고 어떤 것은 허용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세를 사시는 분한테는 별 이해관계가 없어요. 이걸 사가지고 내가 어떤 집을 건축하고자 할 때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의 확인은 이제 이거죠.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 종합 증명서, 아마 이거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방 하나 빌려서 월세, 원룸 뭐 방 하나 사는데 굳이 이게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계약의 종류별로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계약 갱신 청구권, 선순위 임차권 등 거래 당사자의 권리 변동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보통은 다 하죠. 자, 2년마다 한 번씩 계약 갱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순위 임차권이 얼마가 있고, 요즘은 이제 또 왜냐하면 깡통 전세주택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집이 예컨대 20억짜리다. 근데 거기에 방이 10개가 있다. 근데 전세가 2억씩 들어있으면 20개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한 사람은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방 10개 이런 경우 대부분 월세기 때문에 월세 뭐 2천씩 10개 받자 2억밖에 안 되죠. 여기 대출이 한 6억이 나가 있다 하더라도 8억이니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요즘 하도 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월세를 얻으신 분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야기하는데 집 전체 가격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크게 불안하실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뭐 그 깡통 전세주택 같은 경우는 빌라 뭐 저 강서구 쪽에 그런 게 이제 많이 문제가 되죠. 매가와 거의 육박해 매매가와 거의 육박한 전세 가격이 있을 때 안 들어가시면 돼요. 불안하면. 자,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중개 보조에 대한 그런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 중개 보조원이 물건을 설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연락처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개 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아마 거의 원천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인터넷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시 시행령제 17조에 따라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뭐 블로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매물 광고를 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물건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만 하고 어차피 그 네이버 광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매매라든가 뭐 가격 이런 거에 아니라 물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손님들에게 설명하기 좋게 해줄 때는 이런 대체 수단을 쓸 수 있죠. 예컨대 블로그라든가 저도 요즘 그러는데 유튜브 이것은 물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금액 매매가 된지 뭐 그런 거에 설명할 필요 없고 금액 가격 뭐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그냥 입지가 어떻다. 왜냐하면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입지이기 때문에 어떤 입지에 있는지 이거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단으로 대체 보조, 그러니까 보조 설명 수단으로 쓴다. 보조 설명 수단으로 쓰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제 매매에 대한 직접적 홍보를 하면 안 되겠죠. 만약 이거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매매가 그리 되면은 이것도 내려야 돼요. 또 완료된 거 지우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좀 번잡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보조 수단으로만 쓴다. 자,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표시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허위 매물, 거짓, 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그래서요, 일부러 안 내리지는 않는데 예컨대 이제 가계약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가계약금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금액이 계약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는 보통 가계약금 들어가고 일주일 이내 쓰도록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고 나서는 바로 이거를 내리죠. 일부러 안 내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떤 부동산들을 보면은 이걸 안 내리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물건이 많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일반 투자자가 봤을 때는 이거 보고 전화를 했는데 그 물건은 없다. 진행 안 된다. 또는 주인이 뭐 마음이 바뀌었다. 뭐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이 물건을 그대로 설명을 안 하는 거, 딴 물건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시면 다른 물건 보여드리겠다. 이거 다 이런 것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구청에 신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은 업자끼리 하는 건 좀 그런데 같은 업자 입장에서 좀 짜증이 날 경우가 있어요. 물건이 살아있는 줄 알고 전화했는데 이미 계약이 진행된 거나 그러면서도 물건을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오는 광고. 이거는 좀 일부러 알고도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모르는 경우, 예컨대 이제 뭐 다음에 연휴가 있어가지고 업무 처리 못했다니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이렇게 허위 광고하는 경우는 강력하게 좀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허위 매물, 물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있는 것처럼 올리는 경우, 저는 항상 있는 물건만 올리기 때문에 없는 물건을 일부러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구태연한 이 홍보 수단에
의존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강력하게 처분, 거의 알고 했으면 그냥 문을 닫을 정도로 저기 업무 정지 한 3개월씩 4개월씩 때려버려야 돼. 이런 거는 이거는 투자자를 기망하는 뿐만 아니라 같은 업자에게도 예의가 아니에요. 실컷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데 없다고 하고 실은 어쩌고저쩌고 핑계대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는 해부터 2년마다 연수교육을 수료해야 됨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문자도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대상이에요. 2년마다 좀 이걸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3년이고 5년이고 너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무료로 한다든지. 자, 인터넷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시 건물의 특정 층을 매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층의 용도를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확인하여 표시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어차피 이거는 계약할 때 해야 되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계약 광고할 때부터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중개사들이 버거워요, 일이. 계약도 예컨대 이 광고를 한 업체가 20개, 30개 되는데 모든 업체에서 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차라리 임대인에게 이 의무를 부과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임대인에게 이 내용을 통보해서 여기 근거에서 광고를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 부동산 중개업소의 일종의 행정력 남발 이것도 다 띄어야 되잖아 인터넷으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등을 중개하는 경우 벽면, 도배뿐만 아니라 바닥면의 상태도 확인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바닥면 밑에 뭐 보일러가 깨졌는 그 뭐죠? 파이프가 깨졌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에 보이는 그러니까 그 장판이라고 하죠. 그래 장판. 그 정도. 이 장판을 드러내고 바닥면을 보라는 뜻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요즘 다 뭐예요? 목재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굉장히 비싼 바닥재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확인하죠. 이건 보통은 이게 아니어도 그냥 눈에 보이는 벽면, 도배, 그 다음에 바닥의 상태 이런 거는 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아마 이거는 등록할 때 중개소 저기 구청에서 다 걸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이력이 남아 있잖아요. 뭐 제재 받으면.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인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중개보조인을 고용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개설 등록이 취소됨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5배죠. 예컨대 이거 뭐냐면 일반 부동산 업소에서는 해당 사항 없어요. 예컨대 학교가 있는 대학교가 있는 역세권 예컨대 뭐가죠? 서울대 입구라든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명이고 중개 이 보조원들 책상 조그마한 거 놔가지고 한 막 10명, 15명 이렇게 고용을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물건을 다 계약을 시켜오면은 이제 계약만 해주고 수수료 받고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업형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그냥 이게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만 내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고용해서 예컨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 대표가 이 소속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을 중개보조원들을 다 컨트롤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전세 뭐 이제 금융 뭐죠 이게 중개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예컨대 뭐 이게 돈을 받아서 이 사람이 갖고 튀어버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도하게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3배도 될 것 같아요. 3배. 그러면 뭐가 할 수 있을까요? 기업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얘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기업에서 대기업은 아니겠지만 기업에서 자 보통 한 명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 회사를 차려요. 대표 한 명 놔두고 200명 직원을 채용해요. 그럼 뭐야? 다른 공인중개사들 다 잠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개사고는 이 컨트롤이 돼야 되거든요. 도장 날리는 사람이 컨트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 통제가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다 보면 되겠죠. 어쨌든 5배.
자,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중개보조 업무를 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인 사실을 미리 알려야 되고, 그러니까 현장 안내 등, 그러니까 목걸이를 차야 되나요? 뭐 이런 게 있고, 이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인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는 있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등산을 다니고, 옛날에는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게 아니고 합동사무실처럼 했거든요. 그래서 합동공인중개사도 그 사람이 각자 대표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없어도 그 사람이 계속 쓰고 하면 되는 거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그 혼자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등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토요일 날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사무실 마냥 비워둘 수가 없어서 중개보조원, 그러니까 친척 중개보조원을 한 명 고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 역할은 뭐냐? 물건 설명할 필요 없다. 아무 도리 없다. 사무실을 지켜주고 물건에 접수하러 오면 물건만 받아주고, 만약에 손님이 상담을 하겠다 그러면 나한테 전화를 해라. 제가 전화 받아요. 그러니까 전화 연결해주는 교환수 역할. 그러니까 물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전화 교환처럼 교환수 역할. 걸어서 나한테 문자 주면 걸어주면 제가 설명을 다 해요. 그분하고 통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삐딱하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사무실을 지키고 있고 물건 사람 오면 저한테 통보만 해주고 서로 전화 연결해서 교환수죠. 전화 걸어서 저한테 연결해주면 제가 그분하고 상담을 직접 합니다. 이 용도로 쓰고 이제 책 잡힐 일은 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이제 그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냥 보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고할 것도 없어요.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자기 인터넷으로 뭐 하는 사업하는 분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그 사람하고 있을 때는 자기가 그냥 하는 거고, 손님 오면 전화만 걸어서 연결해 주는 거고. 그렇다고 또 중개보조인 아니고 사무실에 그냥 이렇게 두는 것도, 그래서 중개보조인 하지만 최소한의 역할, 교환수 역할만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지금 근데 이거 좀 그 중개보조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는 업체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단속을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중개보조인이 여러분들에게 물건도 설명하고 이 물건이 어떻고 막 설명하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분들에게 이 좀 뭔가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없어지겠죠. 손님을 가장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불법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손님을 가장한 파파라치, 그걸 업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불법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런 파파라치에게도 돈을 주면 되겠죠.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할 때 관리비가 정액으로 부과되고 또는 10만 원 이상인 경우 관리비를 일반 관리비, 뭐 청소, 경비, 승강, 그다음에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 이건 좀 번거로워 실은. 10만 원 이상인 경우 관리비 및 구분하여 비목별 금액을 표시함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하라고 해서. 근데 이건 너무 지금 귀찮고 디테일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임대인이 또 고지를 안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고지 안 하는 경우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뭐 부동산마다 내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죠. 금액을 또 어떻게 나눈다는 거. 그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항.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에 대해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는 국세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함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보통은 이제 임차인 이걸 요구하면은 저희들이 이거를 임대인에게 요구해서 받아와요. 해오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확정일자의 정보 제공.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임차인에게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서 전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시라 그래요. 신고. 보통은 이제 이거는 확정일자 받으러 가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발급을 해오라 하고 우리가 띄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긴 해요. 원하면 그렇게 하고 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할 때 주차 대수, 총 가능한 주차 대수 또는 세대당 가능한 주차 대수를 구분 표시하여야 하고 건축무대장에 기재된 주차 대수를 표시하여야만 알고 있습니까? 이거는
일반 주택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없는 일반 주택은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속해 있는 데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대부분 등록하면 자동으로 딱 이게 떠요. 그러니까 편한데 일반 뭐 조그만한 이 원룸 건물 조그만 이런 거는 우리가 알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번거롭다. 그래서 이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어, 그냥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것 정도 표시하면은 상관없죠. 이건 어차피 발급을 하니까. 근데 광고할 때도 이런 걸 해야 되나? 계약이 될 때, 물론 이제 손님이 물어보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광고할 때 이것까지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좀 지나치게 아니 계약이 성사되지도 않은 수십 개 계약 수십 군데 부동산에서 다 이거에 매달리고 그래서 저는 귀찮아서 안 해요. 작은 물건들 안 합니다. 수술 안 받고 말지. 내가 주력으로 하는 그런 물건들에서는 하지만 막 원룸 찾으러 오는 물건들 또는 어제 뭐 예컨대 수수료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그 보여줘도 계약도 잘 안 해요. 원룸 같은 거 뭐 10번 보여줘도 하나 할까 말까 하는데 그 사무실 비워놓고 그 돌아다니기도 그렇고 또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중대에 있다 보니까 어떤 집은 또 애완견 키울 수 있는 그런 주택, 그 다음에 월세도 또 적은 걸 원해요. 월세가 적으면 집이 좀 약간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좋은 걸 찾아요. 그래서 그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별로 실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원룸 전문하는 부동산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냥 아파트 위주, 재개발 위주, 큰 물건 있잖아요. 한 건을 해도 좀 큰 거 위주로 제 전문 지식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원룸 건물들 그냥 그 학생들 보기만 엄청 보고 하지도 않는 그런 계약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특화해서 저만의 특화할 수 있는 부분, 이 전문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특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 있으면 봉 서비스 차원에서도 같이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제가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이 원룸 그 다음에 똑같잖아요. 확인서면서 쓰는 것도 계약서 쓰는 거 똑같고 번잡해요. 그래서 정형화된 건물, 예컨대 오피스텔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거는 편한데 일반 원룸 건물들은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어쨌든 이제 앞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도 자기가 타겟으로 하는 그러한 물건지를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느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문을 할 것인지 백화점식으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좀 저는 좀 약간 큰 물건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 손님들 궁금한 그거잖아요. 내가 15억 막 17억 20억 투자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투자인가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치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개업소도 이제 골목 안에 있는 중개업소냐 아니면은 기업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중개업소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차별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했고요. 저는 작성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없어졌나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